병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이미 지는 싸움이다. 낮은 치료 성공률에 놀라 밤잠과 밥맛을 잃으면 암과 싸워야 할 면역세포들도 주인과 똑같이 힘을 잃고 제 할 일을 놓아버린다. 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죠. 결국 자발적으로 암세포를 키우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의지와 여유. 요거 두 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가 된 후로 지금까지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문제가다.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저희 다 알고 있죠. 그러니 계속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살고 싶은 욕구가 들면 내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때로는 환자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 더 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다. 겁먹지 마세요. 1%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믿기로 했다면 스스로 노력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하고 싸워야지, 혹은 암을 잘 다스려야지 의사랑 가족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갖고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다음엔 이 호르몬들이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 명의들이 말씀하십니까? 네, 태도,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를 확인해 볼 일이다. 안녕하세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의신 박사님의 유명하시죠? MD 앤더슨의 종신교수였습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너무 온화하고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서울대학 나오셨고요. 또 존스홉킨스 도미에서 존스홉킨스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MD 앤더슨에서 종신교수를 하셨죠. 또 미국에서 최우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제가 AI로 낭독했던 것도 한 150만이 나왔었는데 그건 이미 좀 가려놓은 상태고요. 이제 육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또 암에 대해서 좀 제 채널에서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암 발생 현황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이게 21년 것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국가암통계센터입니다. 한 해 발생한 수가요 27만 7천 명입니다. 남자 14만 명, 여자 13만 명이 갖고 너무 좀 심각하죠. 한 해 27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연세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이미 밝혔지만은 연세 드시면 암이라는 게 노화현상으로 봐야 돼서 연세 드신 분들, 자연사 하신 분들도 우리가 부검을 해보면 80% 이상이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병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내년부터 진입을 하죠. 게다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계속 검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암에 걸리더라도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무신 박사님께서 최근 대형 채널에 나오셔갖고 말씀드린 거 보면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예를 들어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암을 받아들이는 게 그냥 일반 병, 감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반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암을 선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암에 대해서 뭐 딱 들으면 저도 만약에 지금 내가 암을 진단받는다면 암 선고라고 받을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한데 김은신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터뷰 채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채널도 나왔지만 암 선고 받으면 벌써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하고 그죠? 채식으로만 가시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육식도 적당하게 고기들도 적당히 먹어주면서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암에 지는 사람, 암에 이기는 사람 일부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네, 그렇죠? 또 현대인은 암은 전신병이자 만신병이다. 그래서 김유신 박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얼마나 살지 묻는 사람은 지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은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시나 정신력을 강조를 하셨네요. 그죠? 세미안 파커스는 특히 건강서적하고 경제서적에서 좋은 양서를 내는 출판사죠. 또 김유신 박사님께서 암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반말체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책을 갖다 또 좀 더 전달시켜 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냐면 암 예방법을 먼저 정리해 보겠다. 첫째,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암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한다. 둘째, 동물성 기름과 흰 쌀밥 섭취를 피한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신 게 또 카레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채널에서도 이의준 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커큐민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좋은 논문들 다 발췌하고 설명해 주셨고요. 커큐민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거의 불로초라고 할 정도로 치매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그래서 카레 말고라도 카레는 또 커큐민 성분이 적을 수 있으니까 일단 커큐민 어떤 봉지든 뭐든 그렇게 좀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고 하네요. 좀 더 다시 책으로 이어가면요. 고기는 기름이 적은 오리고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소식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근육도 좀 줄고 하는데 계속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넷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단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 좋다. 다섯째, 마음을 편하게 걷는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여섯째, 하던 일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여덟째,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아홉째,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좋은 말씀이시죠? 10번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주로 책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보면 사실 조금 미신 같은 얘기도 좀 있고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돌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MD 앤더슨에서 종신교수로 계셨던 김희신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혹은 유명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건강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뭐죠? 이게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뭐 걸어라. 좀 소식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겠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는 한국인 암 환자의 치유 성적이 유독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저 좀 MD 앤더슨에 데려가 주세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새벽 6시에 나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는 한 암 환자께서 전화가 걸려왔다. 밤새 진통을 견디며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을 심사가 애잔해서 상냥한 목소리로 새벽 6시인데요. 이런저런 상태를 체크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는 중년의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그는 미국 병원에만 가면 자신의 암이 무조건 치료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다. 어쩐지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과 닮아 있어 좀 씁쓸했다. 지난 10년간 학술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 해 2번씩 봄, 가을로 한국을 찾았다. 서울대와 경희대 등 여타 의대에서 후배들을 만나 강의도 했고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매체 2-3곳과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틈틈이 암을 주제로 한 강좌에도 여러 번 참석해 암과 질병에 관해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늘 이른 시간에 나가 늦게 귀가하는데 가끔 그 시간에 숙소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처럼 새벽같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다. 솔직히 말해 한국 병원의 의료 장비는 미국 병원들보다 훨씬 좋다. 수술 실력 역시 한국의 의사들이 단연 뛰어나다. 최근 들어 미국 최고의 의사들로 선정되는 의사들 가운데 한국인 의사들이 매우 많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뛰어난 의료 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를 놔두고 굳이 미국으로 오겠다는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10년 넘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있다. 환자분, 지금 치료받는 병원의 전문의의 말을 믿고 지시하는 치료에 잘 따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암의 원인은 아직 상당 부분 미지수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암을 100% 치료해주는 병원은 지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있다.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 반드시 살아서 할 일이 있는 환자들은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 반드시 살아서 할 일이 있는 환자들은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보통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역시나 명의분들은 이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합니다. 암 걸리면 뭘 먹어야 되는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한테 안 묻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적은 완치가 아니라 암의 진행이 멈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지켜본 결과 한국인 암 환자의 치유 성적이 유독 저조하다. 또한 그곳으로 찾아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의료계에 대한 한국 환자들의 오해가 상당한 것 같다. 신이 만든 인간의 몸은 아주 신비해서 단 하나의 약이나 한 가지 처방만으로 깨진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는 없다. 나는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 신문 방송을 통해서 MD 앤더슨에 온다고 암이 다 낫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또 기억하지도 않는 눈치다. 질병과 암에 관한 소문만 무성하지 진실을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의사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내가 겪은 의료 현장의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병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 둘째, 힘든 고비를 여러 번 건너면서 여기까지 오고 보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보인다. 특히 한국의 일부 암 환자들이 흰 쌀밥을 먹고 채식에 몰두하는 부분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 또한 병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길이 보인다. 감정적인 접근은 괜한 스트레스를 부른다. 그런 식으로 병을 더 키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대목이죠. 나는 10살 때 한국전쟁을 겪었고 25살 때 2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군의관으로 참전했다. 그곳에서 총탄과 폭격의 굉음은 물론이고 죽음의 공포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다. 그때의 경험은 나에게 아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삶의 목표를 마련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그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나는 방사선 의학 및 핵의학 전문의로 인정을 받아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뽑히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주위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생을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할 생각이다.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의과대학에서 외과 수업을 받았던 첫날을 떠올려 본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대목도 참 좋더라고요. 고 장기려 박사님의 첫마디가 지금도 깊고 강하게 나를 깨운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80%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머지 10%는 의사가 낫게 하고 남은 10%는 약이 도와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 공평하게 한 번씩 죽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남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병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한 평범하지만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준비되어 있다. 그 이야기에서 조금이라도 용기와 위로를 받는다면, 그래서 독자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마도 이 책이 한국에서 내는 책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프롤로그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프롤로그에 우리 김유진 박사님의 모든 의술과 철학이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오늘 첫 번째 낭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150만 조회수 나온 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몇 번째 읽는지 모르는데, 이 편집하고 또 책을 각색하고 하다 보면 많이 읽잖아요. 오늘도 또 읽어보는데 역시나 명의시라서 그런지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많은 뜻과 좋은 뜻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뭐 귀리,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로워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사실은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죠.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라는 얘기죠.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일어나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전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거 뭐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제가 첫 방송 하고 나서 지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졸리다고. 제가 원래 텐션이 좀 있는데 첫 방송이라서 좀 얌전히 하려고 했더니 졸리다는 말씀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졸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텐션 높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편에 이어 MD 앤더슨 종신 교수님, 김유신 박사님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뭐 귀리,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이게 이제 육식 위주의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꼭 필요한 성분들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 서양인들보다는 많이 그 야채를 먹고 있죠.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로워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사실은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피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죠.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라는 얘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많이 파이토케미칼 있는 음식들 많이 먹으면 됩니다. 채소, 과일 많이 드시면 되죠. 그래서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첫 번째,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의 영양소. 미량의 영양소라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 말하는 거겠죠. 요즘 제 채널에서 미네랄, 소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또 특히 아시죠? 너무 악성 종양이고 이건 진짜 암, 걸리면 좀 힘든 암이죠. 그래서 췌장암 발병률이 적으려면 무조건 우리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꼭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유명한 성분이죠. 안토시아닌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베리류들, 블루베리 좋죠. 그 다음에 셋째,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는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니코펜 성분, 라이코펜이라고도 하죠.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올리브오일 이게 볶아서 드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넷째,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이고 위암 예방에도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된다. 또 특히나 우리가 알리신 성분이라는 것은 쪼개 먹거나 이렇게 잘라서 먹거나 으깨 먹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그 성분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늘은 그렇게 으깨 먹거나 장아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네. 감귤 같은 경우는 폐암을 예방하네요. 저도 이제 제 옛날에 헤비 스모커였어요. 평소에 한 갑에서 두 갑을 폈고, 저 소시적에는 밤새 술을 먹으면, 밤새 술도 먹잖아요. 그러면 새벽 3-4시까지 술을 먹다 보면 담배는 물고 있으니까, 그때는 식당에서 담배 필 때니까요. 그러면 한 4갑?
5갑 정도 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목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목이 되게 허스키하고 걸걸한데 목이 꽉 조여가지고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듯한 그런 그 목 상태가 되고,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헤비 스모커였는데 담배 피면서 폐암에 좋다고 감귤 많이 먹었던 기억납니다. 근데 담배를 끊어야지, 예, 감귤을 많이 먹는다고 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담배 얼른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7, 8년 됐어요. 6번째,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고, 또 씨앗과 견과류에는 단백질도 많이 있죠. 우리 몸에 피토케미칼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식사하거나 중간에 좀 배가 고플 때는 껍질 안 깐 땅콩 있죠. 껍질 안 깐 땅콩은 속껍질이라고 그러죠. 속껍질이 있는 땅콩 혹은 뭐 호두 이런 거 한 줌씩 먹습니다. 그래서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력 감소, 골질량 감소를 개선한다. 예,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억제하는 거니까요. 씨앗류들은 꼭꼭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드셔야 되겠죠. 7번째,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칼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특히 그래서 요즘 자가 면역 질환은 문제죠. 예, 생활 습관병이 자가 질환병까지 있으니까요. 관절염에 도움을 주고요.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렉틴이 어떤 성분이냐면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세포와 결합해갖고 몸의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버섯에 있는 렉틴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렉틴 성분 정말 좋네요. 버섯 그리고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이거 중요한 대목이죠. 유방암의 위험률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 여성분들 버섯하고 녹색 채소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까지 한답니다. 네, 그래서 7가지 살펴봤는데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토케미칼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 미네랄이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 이건 뭐 이제 삼척종자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도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미국인들만큼이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몸은 바뀌지 않았는데,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물이나 우리 전통 음식들 나물이나 이런 거 안 먹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과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서양식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덩이가 쌓이게 되죠. 네,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대부분 기름진 식사로 인해서 몸 안에서 생긴 염증 때문입니다. 예, 만병의 근원이죠.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제 채널에서 이유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혈관을 우리가 쫙 늘어뜨리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 그러죠. 그리고 그걸 갖다 단면을 잘라가지고 넓혀 놓으면은 축구장 넓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기관. 예전에는 어떻게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염증은 그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역시 탈이 납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입맛이 당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근데 붉은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엄살을 피우는 환자들이 있다. 고기도 자주 먹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약간만 줄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다 보면 또 술을 먹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는데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게 되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술과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면 1년도 쉽게 지나갑니다.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술과 고기를 열심히 먹고 엄청 꾸준히 먹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못하겠다고 때를 부리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는 거죠. 췌장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는 거죠. 췌장에 기름이 끼면. 그리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가 췌장암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은 주로 부자들에게 걸리는 병이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아니죠?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지 췌장암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걸린다.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 못하는 암 환자와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한 알 정도 충분하지만 병을 앓는 환자라면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정도는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비타민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황재 교수님 책도 많이 제가 리뷰를 했고 또 그 이황재 반호박이 이황재 비타민 그것도 제가 판매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 유튜브 하면서 맨날 책 보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앉아만 있었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책 보고 책 봐야 되고 하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한 10kg 쪘다가 최근에 한 5kg 정도 뺐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다른 영양제보다는 그래도 비타민 C를 항상 메가도스 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저만의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앉아서 일만 한다고 했는데 운동도 많이 못했고 살도 쪘는데 지금 큰 병이 없습니다. 이게 게으른 건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운동을 해갖고 한 5kg 뺐습니다. 지금 다시 날씬한 몸매로 가고 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보면 제가 그렇게 게을렀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계속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14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이 걸리지 않았던 건 역시 비타민C의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께 강요는 안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은 또 정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C를 먹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 김유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종류에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비타민C의 경우 몸에서 필요한 양이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A와 D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축적되면 병을 일으킨다. 다 알고 계시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제제의 용량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많다. 네. 비타민C가 그렇죠?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뼈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이제 호르몬이죠. 비타민 D라고 우리가 약칭을 해서 그렇지 사실 호르몬이죠. 햇볕을 쬐면은 되는 거예요. 비타민 R량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만 한다.
제가 이제 맨발 걷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맨발 걷기 하다 보면은 제가 있는 데는 맨발 걷기가 양쪽으로 한 3분의 1, 3분의 1씩은 그늘이 져 있고, 중간에 3분의 1은 그늘이 없는, 나무가 없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한여름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들 보고 많이 건강을 생각하시니까 한 80, 70대, 80은 안 돼 보시고 70대 어머님 한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햇빛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분, A 친구분께서, 아니 누구야 그 햇빛을 좀 나가야 쬐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햇빛이 안 나가. 그러니까 아우 덥고 살도 너무 타. 그랬더니 그 A라는 분이, 비타민 D를 햇빛이 쬐야지 받을 수 있지, 한 15분 정도는 쬐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이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못하죠? 실천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이거 듣고 나서 혹시 낮이라면 한번 나가서 15분 정도 팔 걷고 비타민 D를 받기 위해서 햇볕 쬐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타민 R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또 거기에 적절하게 몸에 흡수되고 쓰이겠죠. 몸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이것을 잘 흡수하고 사용해야 먹은 보람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일어나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거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에게 쓸 약이나 치료법 등을 개발할 때 실험용실을 이용해 실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쥐의 유전자가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개도 많이 사용했다는데 요즘은 반려동물 보호 차원에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묘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쥐와 개, 인간은 유전자의 기본 구조가 비슷한데 왜 인간은 80년 넘게 살고 쥐는 5년밖에 못 살고 또 강아지, 개들은 15년 정도만 많이 사는 거죠.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한 꼬마 환자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닥터 할아버지, 왜 개는 15년만 살고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아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찰리야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찰리도 100살까지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빙글에 웃음이 나왔다. 글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찰리는 15년만 살게 하고 너는 100살까지 살게 하실까? 인간인 네가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찰리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 대답에 꼬마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맞아요. 찰리는 밥 먹고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처럼 학교 숙제도 하지 않고 축구를 하러 다니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인종의 구분 없이 사람의 체온은 모두 36.5도로 똑같다. 이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데 왜 그러한지는 학문적인 연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토록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을 알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소중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지,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다. 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김우신 박사님 책은 언제나 읽으면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꽉 차 있네요. 특히 면역력에 대해서는 좀 서양과 동양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갈리냐면
체온을 높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보도르 교수님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여러 학자분들도 체온을 높여야 면역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건강해지고 암도 물리치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러는데, 노화의 종말을 쓴 그 유명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서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시지만, 체온이 낮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라는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게 미방영분입니다. 아직 편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께 살짝 저의 우매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김영길 선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높다 낮보다는 낮다는 별 의미가 없고, 체온이 높으면 높은 대로 순환이 돼야 되고 낮으면 낮은 대로 순환이 돼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체온을 낮추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겨울에도 짧은 옷을 입고 막 걸어 다니면서 낮은 체온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체온을 낮춰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뜨겁게 하고 많이 다니면서 뜨겁게만 한다고 뭐 사우나만 간다고 건강해지나?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해서 순환을 시키고 발바닥 때리기를 해가지고, 발바닥 때리기만 하면은 그게 신장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을 때려서 그 체온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관계도 없어. 발바닥을 때려서 순환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 체온을 낮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많이 움직여서 순환을 시키는 거라고. 아무도 의미도 없게 순환이 더 중요한 거라고. 높거나 낮거나. 안녕하세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도 책의 핵심력만 쏙 빼서 여러분께 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이죠.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제대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특히 면역력에 대해서는 좀 서양과 동양이 좀 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갈리냐면 체온을 높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보도르 교수님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여러 학자분들도 체온을 높여야 면역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건강해지고 암도 물리치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러는데, 또 일본의 대표 또 유명하신 곤도 마코토 박사님이라든가 노화의 종말을 쓴 그 유명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서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시지만, 체온이 낮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라는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어저께 화타 김영길 선생님을 모시고 촬영한 것이 첫 방송이 올라갔는데요. 반응 괜찮네요. 아주 좋습니다.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게 미방영분입니다. 아직 편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께 살짝 저의 우매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김영길 선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높다 낮보다는 낮다는 별 의미가 없고, 체온이 높으면 높은 대로 순환이 돼야 되고 낮으면 낮은 대로 순환이 돼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체온을 낮추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겨울에도 짧은 옷을 입고 막 걸어 다니면서 낮은 체온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체온을 낮춰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뜨겁게 하고 많이 다니면서 뜨겁게만 한다고 뭐 사우나만 간다고 건강해지나?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해서 순환을 시키고 발바닥 때리기를 해가지고, 발바닥 때리기만 하면은 그게 신장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을 때려서 그 체온이 높거나 낮거나 아무 관계도 없어. 발바닥을 때려서 순환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 체온을 낮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많이 움직여서 순환을 시키는 거라고. 아무도 의미도 없게 순환이 더 중요한 거라고. 높거나 낮거나. 네, 미방영분인데요. 미리 좀 스포일러 했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 체온이 낮고 높고 체질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한의학에만 하더라도 사상 체질이라고 그래갖고 소민,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역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체온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순환에 대해서는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발바닥을 때리든 운동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갖고 역시 혈액의 순환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서론 마치고요.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2008년 네이처지에 흥미로운 주제와 논문 한 편이 실렸다. 요즘 뭐 구글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글이 대세죠. 우리 유튜브도 구글 소속이죠. 구글의 검색어로 전 세계 독감 환자를 예측하는 것에 관한 논문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감기 기운이 느껴지거나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죠. 병원에 안 가고 구글 찾습니다. 요즘은 구글 찾지 않고 뭘 찾죠? 유튜브 찾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해보는 거에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 자체도 사실은 빅데이터로서의 패턴이 있고 하니까 훌륭한 데이터가 되겠죠. 또한 독감이라는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파악하면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의 확산을 막을 수도 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구글의 검색어 데이터와 보건기관에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플루 트렌드는 사람들이 독감을 검색해보는 상황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예보 시스템이다. 보건당국이 발령하는 독감 유행주의보보다 더 빠르다고 한다. 이제는 빅데이터로 질병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질병은 균의 침투로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리듬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리듬. 생체 리듬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 몸을 트랜지스터라고 생각해보자. 세포와 세포가 미세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 기관들도 연결되어 있다. 과령 뇌와 간이 연결되어 발바닥에 있는 신경까지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연결된 것 중 하나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병을 예방하려면 신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 정신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물론 다 좋습니다. 운동, 규칙적인 생활 다 좋은데요. 정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간과하고 맨날 먹는 것만 챙기죠. 운동만 챙기고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식사 잘하고 운동 잘하는 것도 정신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 실천하는 것도요. 가령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가치를 제고하며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책에 나온 그 임상 데이터를 보면 연세 드셔가지고 술 먹거나 술 드시거나 담배 태시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뭐죠? 독고, 외로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죠. 그게 훨씬 더 술, 담배 하는 것보다 해롭다는 이미 임상 결과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참 봉사활동 딱 하시면은 또 또래 분들도 하고 만나게 되고 아니면 젊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노동을 끝내고 휴식을 할 때 우리의 두뇌가 안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무래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저도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면 건강이 아니고 좀 불편하게 건강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잠이 오고 하니까 참 이 건강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실천의 문제가 되겠죠. 인간의 본성이 좀 편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 역행해야 되죠. 그걸 스트레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산들바람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저도 저희 아내 전화번호는 이제 알아도 애들 거는 모릅니다. 그냥 첫째, 막둥이 이렇게 써 있어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뇌의 기억 기능이 자꾸만 떨어진다.
나조차도 그런 느낌이 들어 몇 년 전부터 가능하면 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쉬게 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진다. 네, 몸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노화가 빨라집니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게 중요한데 바쁜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잠깐씩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네, 이거 낮잠의 중요성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90세의 건강법칙이 많겠지만 꼭 낮잠을 식사하시고 나서 낮에 점심 식사하고 하시고 나서 15분 30분 정도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잔소리를 덧붙이자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다. 저희는 그래도 책을 읽지 않지만 보시긴 하시죠? 좋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죄다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어쩔 수 없죠. 젊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습관은 각종 질병을 부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뭐다? 치매다, 치매. 이렇게 했으니까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시 앞에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해보자.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특정한 질병을 뿌리째 다 없애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특히 수술과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조절을 하며 암을 치료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네, 부작용도 많고요. 그걸 갖다 견뎌낼 수 있는 한 체력도 문제가 되겠죠. 수술로 암세포 조직을 제거하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주변 조직까지 잘라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진다. 또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종류는 50가지가 되고 이마저도 제조사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표준 암 치료가 참 힘든 거죠. 사람은 얘네들은 약의 종류가 50가지밖에 안 되고 암 치료 많이 나왔겠지만 그 이후로도 사람은 70억 인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약 두세 가지를 고르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역시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쪼일 수 없죠. 그래서 비교적 넓은 부위에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직이 괴사되는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산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격언이 있다. 잘못된 세포 변형을 억제시키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생활해야 하는데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안해보면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 거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너무 쉬워서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온 얘기했지만 우리 김의신 박사님께서는 체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째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쓴다. 김의신 박사님께서 여름철에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분들이 대부분 와이셔츠를 2겹 입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다고 하셨죠. 실제로 그렇죠. 근데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다 못해 택시를 탄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요즘 냉방면도 문제고요, 그죠? 그러니 이들에게 체온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것은 너무 상식이죠.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혈액 속의 백혈구가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며 외부에서부터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백혈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께 에어컨 꺼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택시를 타면 내가 이런 말을 건네는데 대다수가 밤마다 뼛속에서 냉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소화는 물론이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의 증식에도 억제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죠. 요즘 사람들은 생활이 지나치게 풍족해서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조금만 추우면 또 히터 틀죠. 근데 우리 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를 모두 느끼고 계절에 맞게 적절한 대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난리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엄살을 떨다 보면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진다. 문명의 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몸을 너무 귀하게 대접하는 것도 병에 쉽게 걸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 웬만한 추위와 더위에는 끄떡없는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운전기사분에게 한마디 건강 상식을 전하곤 한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운전하지 않으실 때는 가급적 많이 걸어 다니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데요. 이건 뭐 택시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얘기죠. 여기서 너무 채소만 강조를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김의신 박사님께서 고기 먹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최근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도 많이 드시고 골고루 다 드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채소 위주로 좀 많이 먹어라, 많이 드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보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요즘 서서 일합니다. 이렇게 녹화하고 요런 시간 빼놓고는 제가 이제 스탠드 책상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반은 서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마찬가지다.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들 마찬가지죠.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또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당연한 그 길이죠. 최상의 트리오라고 말씀하셨네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가 불규칙하게 되면 어느 게 움직이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늘 비상사태로 인식되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비상사태가 되면 근육은 항상 긴장하게 되고 혈관이 축소되고 혈압이 오르고 우리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산화물질, 이것이 몸의 건강한 조직을 교란시킨다. 또한 혈액까지 산화시켜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늦어지면 결국 면역력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을 또 너무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몸을 안 움직이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제 채널에서 이유진 박사님께서도 파킨슨 초기 증상 걸리신 분께 운동 좀 하라 그랬더니 운동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갖고 오셨대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거 안 되죠. 적당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알맞은 수준으로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폐암, 자궁 내막암 등 많은 위험 요소가 현저히 낮아진다. 나는 평소에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역시 날씬하시더라고요. 그죠? 계단 오르기가 나에게는 꽤 좋은 운동이다. 계단 오르내리기에도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중요하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 배꼽에 힘을 살짝 주고 괄약근이 저절로 긴장을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네요.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유지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 운동 효과 좋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괄약근이 저절로 긴장을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일부러 허리 펴고 엉덩이 내려라 이런 게 할 거 없이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지금 해보니까 괄약근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요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요.
몸이 약간 더워지면서 온몸이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한다고 하시네요. 본인이나 아내분이나 고령의 나이다 보니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다.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 네. 너무 수다 떨면 안 되겠죠. 운동할 때. 그럼 수다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세 번째. 질 높은 수면. 수면이 제일 중요하죠. 나는 10대 때부터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정도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7시간, 8시간 자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또 리뷰해봤지만 꼭 7시간, 8시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시간 자고 6시간 주무시더라도 수면의 질이 중요하지 몇 시간 뭐 꼭 자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수면만큼은 매우 신경 써서 규칙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일에 집중하느라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것도 있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신문기사 많이 보시죠. 건강한 삶의 질 높은 수면은 필수적인 요소다. 필수적인 요소다. 껴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이들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어른도 성장 호르몬 나오죠. 이제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재생하는 거겠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되죠. 뇌세포와 중요한 조직들이 다시 활동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도 이때다. 수면할 때죠. 몸이 아플 때 더 깊은 잠에 빠지는 건 역시 같은 이치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적, 정서적 면에서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인지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상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뜻이 아니다. 너무 많이 자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암 환자의 연령층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 암이 오는 일은 드물다.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면역력은 무척 단단해서 어지간한 스트레스에는 끄떡없다. 가능하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둘 다 하면서 살기 바란다. 이거 참 좋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좀 어렵긴 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하면 된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질 것이다. 자기만족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챕터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 한번 오늘 3가지 어떤 거 말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면역력을 지키고 높이려면 첫째, 체온 유지에 신경 쓴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셋째,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너무 간단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건강은 뭐다?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제 나온 기사 볼까요? 오늘 보니까 패션 거장 알마니 아시죠? 조르지오 알마니,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90세랍니다. 조르지오 알마니 만드신 이 알마니가 90세인데요. 뭐 2-3년 내에 은퇴하라고 이런 얘기 말고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인데요. 알마니가 이번 인터뷰에서 장수 비결로 절제를 꼽았고요. 장수 비결로 절제를 꼽았고 그는 50세 되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매일 아침 체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15년간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체조를 했다네요. 장수의 비결로 첫째 정신적으로는 절제, 두 번째는 아침 저녁 체조 이렇게 2가지를 꼽으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다들 아시죠? 국민 제조.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음악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게 있습니다. 국민체조가. 근데 이게 헬스조선에 나온 거고 출처는 이제 국민생활체육회인데 요거 제가 링크도 남겨드리겠지만 국민체조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근데 요 음악 들으면서 하면 더 신나겠죠. 얘가 제가 링크 제가 댓글란이라든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이 댓글이 더 웃겨요. 댓글에서 보시면 28세인데요. 초딩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저 그런 스트레칭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운동이 됩니다. 아침 저녁 한 번씩 최고입니다. 이분 건강하게 사시겠네요. 또 한 분은 초딩 때는 이 전주만 들어도 싫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만큼 근본 넘치는 체조를 본 적이 없음. 예. 그리고 이게 이분들 실제로 뭐 그런 말씀 여기 밑에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이 맞고요. 또 다른 책에서도 제가 소개 또 나중에 시켜드리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체조가 이게 진짜 전신 운동으로서 최고랍니다. 예. 이거 얕잡아 보지 마시고요. 이 국민체조 꼭 한 번씩 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론이 길면 뭐다? 혼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챕터는요. 얼마나 살지 묻지 말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라. 네. 벌써 딱 제목에서부터 나오죠. 얼마나 살지 묻지 말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면 암을 극복하고 암이 완치가 안 되더라도 그냥 친구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암세포가 림프절과 가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서리빨 같은 의사의 말에 듣고 있던 사람의 무릎이 단숨에 무너졌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바로 그냥 다리가 풀려갖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암을 진단할 때 담당 의사는 물론이고 그에 앞서 담당 의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진단을 내리는 나 역시 고통스럽다. 환자에게 남은 시간 동안 마음 굳게 먹고 두 눈 부릅뜨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MD 앤더슨에 재직하면서 나는 참으로 여러 유형의 환자를 만났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강하고도 또 나약한 존재인지를 매번 실감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특히 수치에 관해서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런가 보네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살아오는 방식을 고수한다. 몸도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만 질병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다르다. 암 환자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자세는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 뭐 종류가 많으니까요. 암의 기수를 살펴봤을 때 1기는 치료 성공률을 따졌을 때 한 90% 안팎이라고 합니다. 지금 더 늘어났겠죠. 2기는 생존 가능성이 60에서 70%, 3기는 생존 가능성이 30%, 마지막 4기는 암이 전신에 퍼져갖고 통계학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1기 때는 뭐 당연한 거고 확률이 높고 2기 때도 굉장히 높고요. 3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따라서 암 치료의 주된 목적은 완치가 아니라 생존이다. 네. 요걸 항상 주의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치가 아니고 생존이다. 미국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병의 기수는 알려주어도 완치 가능성은 입에 올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요. 치료 성공률이 80%에 육박하더라도 해당 환자가 나머지 20%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다. 게다가 말 한마디가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송 천지죠. 기독교 사회라서 그런지 내가 만난 미국인 의사들은 신의 영역을 감히 넘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자와 보호자들도 대부분은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죽음의 기한에 대해서는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다. 이거 기독교 문화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한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에 닥친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에 집중한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이렇게 수치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은 대부분 화학요법으로 1차 치료에서 약을 써보고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경과가 좋지 않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항암제를 이용한 1차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50% 정도이고 2차는 30, 3차는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아직 개발 중인 실험약은 1% 정도다. 한국인 환자들에게 치료법이나 약품을 5가지 정도 설명해주고 그중에 2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되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하면서 당황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환자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가 2가지 방법을 콕 찍어 정해주면서 이 약을 쓰면 잘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고소를 당한다. 미국은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귀한 목숨을 두고 더 산다거나 못 산다거나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환자에게 두 가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합리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이거 자체는 두 가지 약으로 효과를 높이는 것을 칵테일 요법이라고 부른다. 이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되묻는다. 이걸 쓰면 얼마나 듣습니까? 혹은 이걸 써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데요. 단언컨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 의사들은 솔직하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인 의사들은 이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답변한다. 가장 흔한 예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늘 의사가 주인공에게 암이라고 진단하면서 길어야 3개월이라는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런 의사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인 의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건 또 드라마틱하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이런 일이 많았죠. 요즘은 좀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지 요즘도 그러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본 지 한 20년 돼가지고 예. 환자에게 어떤 치료 방식을 선택하겠냐는 물음도 거의 없다. 일단 처방전을 써놓고 통보한다. 병원이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꽤 많은 병원에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다. 한국의 암 환자들은 확실한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답을 내놓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환자들이 무조건 앞으로 2년은 더 살 수 있다 같은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암의 기본 원리를 알면 의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 또 의사도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DNA가 있는데 DNA를 구성하는 성분은 4가지 염기다. 그 4가지 성분의 배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구 위에 존재하는 70억 인구는 제각각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약에 대한 반응 또한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수치는 둘째치고 개개인의 체력과 마음가짐이 다르니 치료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쓰는 약은 10가지 정도다. 그중 5가지만 써도 암세포를 많이 없앨 수 있다. 하지만 5가지를 다 쓰면 멀쩡한 세포들이 암세포와 함께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가지 혹은 많이 쓰는 경우에는 3가지 정도를 쓴다. 사람마다 약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2-3가지 약을 써야 암이 없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게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암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우리 김인신 박사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수치화하고 규격화하려는 맹점을 경계해야 된다. 암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암의 활동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암의 활동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한국에 갈 때마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늘 똑같은 소리를 해왔다. 한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교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죠. 근데 한국 남자의 경우는 세계 1위, 여자는 2위나 3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한국 남성은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네.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동 양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간단한 예로 거리에 좋은 차는 넘치는데 운전 매너는 바닥이다. 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들 많이 받죠. 운전하면서 저도 뭐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니다가 몇 번 투덜대면 항상 혼나기 때문에 아예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신동엽 씨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동엽 씨 인터뷰 그 짤에서 짤이라고 그러죠. 뭐 쇼츠에서 보는데 옛날에 이제 운전하다가 화를 많이 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화를 내는데 저기 이거 지나가는 사람은 데미지를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자기 또 가족들은 그 소리를 듣지만 그 자기한테 그 해를 준 열받게 한 그 운전자는 자기가 열내는 걸 못 듣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저도 그 얘기 듣고 나 짜증 안 내야지. 운전하면서 운전하다 보면 솔직히 좀 짜증도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맞네. 아니 대놓고 그 사람을 차 세워놓고 요새 이상하게 폭행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예,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라면 막말로 그렇게 할 거 아니라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새 그거를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형님은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 되게 그 젠틀하시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그 중역이시고 되게 젠틀하신데 한 번은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해갖고 차 세워놓고 싸우다가 지금 재판 받고 계십니다. 아니 되게 젠틀하신데 운전대만 잡으면 또 그렇더라고요. 얘기가 따로 샜는데요. 하여튼간에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의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질병 앞에서는 무엇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질병 앞에서는 무엇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마음이 필요한데 이게 또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또 새겨 들으시면서 혹시 질병에 걸리시거나 지금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이성적인 마음을 냉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병을 앞에 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힘들더라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인 환자와 미국인 환자 사이에는 다른 점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정반대인 모습이 하나 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 방법을 쓰면 30% 정도는 효과를 봅니다 라고 말하면 미국인 환자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품으면서 오 마이 갓 땡큐 그런답니다. 닥터김 제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면 우리 박사님께서는 또 고맙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 환자에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소리를 해주신 겁니다. 땡큐 그런답니다. 그들은 30% 정도라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한다. 반대로 한국인 환자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아니면 먼저 고개를 외로 탁 꼬고 에이씨 땡땡 이런 18 괜히 왔네 라고 말부터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어느 중년의 자구망 환자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젊은 여자 재혼할 거를 걱정을 하고 한 정치인은 자신이 없으면 한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한 경영자는 자신이 없으면 분명히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고 고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젊은 여자가 바람 피는 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만 가지고 자신의 남은 생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MD 앤더슨에 찾아온 한국인 환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3군데 정도의 병원은 기본적으로 가보고 온 경우다. 여기저기 가보아도 병이 나을 기미가 없자 큰 돈을 들여 미국까지 건너온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에 사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서 부산과 서울 오가며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부산에서 죽을 사람은 서울에도 죽는다.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닌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힘만 들고 시간만 간다. 병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면 이미 지는 싸움이다.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낮은 치료 성공률에 놀라 밤잠과 밥맛을 잃으면 암과 싸워야 할 면역세포들도 주인과 똑같이 힘을 잃고 제 할 일을 놓아버린다. 네, 이거 정말 맞는 얘기죠. 결국 자발적으로 암세포를 키우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놀라가지고 내가 밤잠도 설치고 식음도 전폐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이러고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면역세포는 싸워야 되는데 그 면역세포들도 힘을 잃는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치료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CT를 찍으면 그날부터 결과에 목숨을 건다. 밤새 초조한 심정으로 한숨을 못 자고 뒤척이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재촉한다.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는 의견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는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미열이 시작된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자세라면 어느 병원에 가든 죽음은 점점 가까워진다. 일희일비하지 말란 얘기시요. 먼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초연해지려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요즘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전문성과 정보력도 뛰어나다. 하지만 1차 항암 치료 후에 환자를 계속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실력 있는 의사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환자가 만났을 때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 수치를 보고 좌절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먹자. 5%의 가능성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다면 살 수 있는 희망도 그만큼 커진다. 1%의 기적은 마음이 만든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국인 환자를 만나기 위해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한국인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보니 마침 폐암 말기 환자였다. 사업을 하는 L씨는 한국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MD 앤더슨에 왔다고 말했다. 몸이 바짝 말라서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한국인 환자를 만나면 왠지 친구 같고 가족 같아서 처음부터 측은지심이 생겼다. 이렇게 미국이나 남미에서 혹은 한국에서 아픈 몸을 끌고 머나먼 병원까지 찾아온 환자를 만나면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반나절 이상 봉사 아닌 봉사에 매달렸다. 그러다 보니 진단을 위해 내원할 예정인 환자들의 이름에 킴, 리, 팍 같은 패밀리 네임이 있으면 병원 사람들은 의뢰 나를 찾았다. 나는 환자 가족의 입원 수속을 돕고 의사의 진단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한국계 의사가 100여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한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대부분 자신의 업무가 집중하느라고 나처럼 허드렛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안 하시겠죠. 우리 김우신 박사님께서는 워낙에 훌륭한 인품이시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지. 누가 이렇게 진짜로 도와줘도 표시도 안 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완치가 없는 암 환자를 돕는 일은 더더욱 피하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컷 도와줘도 결국 죽음에 이르거나 병세가 악화되면 환자들은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원망한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잘못 도와줘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식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L씨 역시 이틀 뒤 신약을 투여할 예정인데 실험약 치료의 성공 확률이 고작 2%밖에 안 된다는 말을 전달하자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그리고 심하게 투덜거렸다. 괜히 여기까지 왔구만. 돈만 버렸네. 돈만 버렸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우신 박사님께서 1%의 희망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일단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이게 만약에 미국인 환자였다면 아마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다. 와우, 대단해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든 미국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미국인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이 단 1%의 희망에 있더라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의사와 처방에 따른다고 하네요. 한국인 환자 특유의 비관적인 태도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나 역시 실컷 도와주어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돕는 입장에서 당연히 힘이 빠지고 회의가 될 때가 많다. 하지만 수십 년째 한국인 환자들을 돕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치지 않았다. 내가 만약 단순히 병원에 고용된 의사였다면, 월급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네, 정말 훌륭한 인품이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로 암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사심 없이 남을 도우며 의사로서 사명을 수행해 온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다. 전쟁통에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무척이나 마음 아팠다. 참고로 1편에서 소개했지만 우리 김유신 박사님께서는 월남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정말 훌륭한 아버님이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전쟁이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누군가가 기운을 내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김유신 박사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의신아, 무섭다고 자꾸 겁을 내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친구들과 행복하게 놀던 때를 떠올리면서 자주 웃도록 해라. 아, 역시 훌륭한 아버님 밑에 또 훌륭한 또 아드님께서 잘하셨네요. 아버지는 내 뒤통수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 정말 그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밝아지면서 배짱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다. 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의지와 여유. 요거 두 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사가 된 후로 지금까지 몸으로 직접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문제가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건강을 잃게 됐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스트레스였을까,
술 먹는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거였을까 내 식습관이었을까 먹는 게 잘못됐을까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려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더 나빠진다고 항상 김우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저희 다 알고 있죠. 그러니 계속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살고 싶은 욕구가 들면 내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때로는 환자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 더 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희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한다. 겁먹지 마세요. 1%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믿기로 했다면 스스로 노력하세요. 사실상 이 말을 믿고 따라주는 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1%의 기적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힘을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1%의 기적입니다. 근데 1%라 그러면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막말로 100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죠? 100명 중에 1명이면, 내가 마음을 잘 먹고 해서 100명의 암 환자 중에 1명으로 내가 완치될 수 있다면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그죠? 마음을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태도는 시작부터 지는 싸움이다. 일단 제목부터가 딱 감이 오죠. 창밖의 나무들이 푸르는 빛을 한껏 뽐내던 5월의 어느 날 눈부시게 빛나는 나뭇잎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랜만에 시골 고향집을 떠올리고 있었다. 갑자기 똑똑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느긋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하고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여니 웬 낯선 남자가 초조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방송 강연을 듣고 마침 미국 출장을 오는 길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무턱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C씨는 아내가 지금 암 투병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고 싶어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온 것이다. 멀리서 온 데다가 사정이 딱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 모두가 지친 상태였다. 그렇겠죠, 당연히.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근심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의 얼굴을 보니 얼마 못 가 이 사람도 병이 나겠구나 싶어갖고 마음이 몹시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병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의욕과 희망, 사랑까지 좀먹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암세포는 인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상세포를 밀어낸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싸워야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암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일단 암과 싸우겠다는 각오로는 절대 암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 것을 어쩌겠는가. 이 말은 암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쉬운데 이렇게 될까요, 진짜로? 근데 우리 김우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암과 함께 가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다. 그럼 암 치료를 중단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암을 치료하면 몸이 좋아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병이라는 것들은 원래 그렇다. 암 역시 만성병이다. 그러니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지 이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친구가 되라는 얘기죠. 암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태도라는 것은 생각의 반응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픔이 느껴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것도 아파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병을 이기려는 오기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병을 이기려는 이 오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1%라도 희망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희망이 1%라 암담해하기보다는 1%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분노나 화는 비 오는 날의 곰팡이와 같아서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온몸에 나쁜 균이 많이 퍼진다. 그래서 자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마을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말끝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세서 라고 신세 한탄을 하셨다네요. 주위에서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주머니는 그 신세 타령으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기 바빴다. 그 아주머니의 신세 한탄이 계속될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아주머니의 그런 태도가 안타까웠다. 반대로 교장 선생님 댁에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는 매사에 활동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해준 밥을 먹고 이 집 식구들이 더 건강해지고 바깥 일도 더 잘하니 자신의 일은 복을 짓는 일이라며 즐거워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한 끗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 아주머니는 빨래나 설거지를 할 때도 싱글벙글 웃을 때가 많았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해주며 돈을 벌지만 자신의 직업을 업신여기지 않는 아주머니가 나는 무척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한다는 의식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인지 그 아주머니는 언제나 혈색이 좋았고 건강한 에너지가 흘렀다. 나 또한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한다. 하루에 반 이상을 아픈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 내가 일을 잘해서 누군가의 건강이 나아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내 소명이기에 그렇다. 저도 살짝 여기다 말을 보탠다면 제가 이런 건강 서적들 좀 소개하면서 몇 분들이 건강이 좋아졌어요 혹은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말씀하시면 이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보람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책, 또 좋은 책에서도 좋은 내용을 골라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자세 때문인지 나도 나이에 비해서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다고 자부한다.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말이다. 하루가 즐거우니 밤에 피로를 느끼는 일도 드물다. 매일 스케줄표를 펴놓고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눌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고 난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는 연애하는 기분마저 든다. 환자를 만나거나 후배들을 만날 때 나는 그들의 멋진 연인이고 싶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돕고 일하시고 본인이 스케줄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즐겁게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되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중 회장님 저희 어렸을 때 읽었던 자서전에 보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뭐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아프더라도 혹은 지금 힘들더라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김우신 박사님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본인들이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지식한상이라고 있죠. 그 지식인사이드랑 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보시고 여기서 좀 아마 그 기사를 좀 이렇게 보고 쓰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것만 발췌해 보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암을 고혈압, 당뇨처럼 생각한다. 네. 뭐 그렇게 큰 병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암을 또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밑에 보면은 암치료 30년 의사가 알려주는 것 중에 암 걸리기 싫으면 이것만 해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은 걷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병에 대처하려면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을 최고로 꼽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걷기가 좋다며 누구든지 60세가 넘어가면 사코페니아가 근간소증을 얘기합니다. 근감소증 이게 있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역시나 오늘 제가 책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역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마지막 글 볼까요? 김 박사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돼도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에 이어서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명의다운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검사 환자보다 조폭 환자가 더 잘 낫는 이유. 네, 이거 제목도 재밌죠. 검사 환자가
조폭 환자보다 더 잘난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귀에 쏙쏙 감기는 질문을 만난다. 선생님, 이제껏 만난 암 환자 가운데 의사 말을 가장 안 듣는 환자가 있었다면 불량 환자를 얘기하겠죠?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런 환자들이 속한 특정 직업군이 있나요?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입꼬리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슬그머니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하시네요. 기자가 이내 눈동자를 빛내면서 답을 재촉했다. 가려운 곳을 솜씨 있게 긁어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나를 한층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질문에 주관적으로 답을 달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지난 32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마음을 편히 먹을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직업군들의 사람들은 나의 노련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한다. 그러니 스스로가 굳건한 근거와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여지간해서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이미 말씀드렸듯 암치료법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수술은 60%를 차지하고 방사선 치료는 25%,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최근 암에 있는 새로운 혈류를 차단하는 혈관 형성 억제요법도 있고, 암세포에서 나오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요법도 있고, 섭씨 40도의 고온을 이용하는 온열요법, 호르몬요법, 레이저요법, 암세포 증식에 관여되는 요인들을 저지시키는 생물학적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2-3가지를 적당히 혼합해 환자분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네 선생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상당 부분 전이된 상황이라서 먼저 약물 치료로 크기를 줄이자는 소견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시 제가 모를 만한 사실은 더 이상 없나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지식인들은, 소위 이제 먹물 들어가신 분들은, 자타공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이상한 병이 있다. 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말을 하시나 보네요. 이럴 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하는 나도 뒷목이 뻣뻣해진다. 치료에 관해 대화할 때 의사의 의견에 꼬투리를 잡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사가 사기 전과범을 치료하듯이 의사가 의사의 한마디를 의심하고 진위 여부를 따진다고 했답니다. 한편 암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알고 이런 정보들이니까요.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의사의 진단을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는 게 병이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셈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나는 공부했다는 거죠. 2008년 로스앤젤레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어떤 환자는 유전인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김희신 박사님께서 네,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병원은 원칙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1차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네요. 가령 폐암 환자는 폐암에 관해서 최신 논문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만 외운다는 거예요. 이거 왜 부정적인 의견만 외우냐면 의사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참, 네. 가끔은 의사의 제안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유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짧은 지식과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 꼬투리를 잡기도 한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암은 완치가 없는 질병이고 신의 영역에 있는 죽음의 질병일 뿐이다. 인간의 노화의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질병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식구들과 싸우고, 왜 암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암 환자들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암하고 싸워야지.
혹은 암을 잘 다스려야지 의사랑 가족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죠.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갖고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칼에 베어버릴 불청객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살살 다스려야 하는 약간 위험하고 귀찮은 손님이다. 담당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애써 오류만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스스로 좌절로 몰아넣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골몰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력에 대해 확신을 팽개쳐버리고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다.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그러면 암세포들은 오히려 만세를 부르면서 환자의 몸에서 신나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배운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좋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답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보다는 순박하고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에 잘 따르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또한 성격적으로 명랑한 기질 가진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딘다. 네. 성격적으로 활발하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란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도 소위 깍두기로 통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은 의사를 탄복시킨다. 전화가 뜰 일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 깍두기 분이 김 박사님 지가 내일 그리 갑니다. 사투리인가 봅니다. 실제로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병원하고 제일로 가까운 골프장이 있으면 좀 말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김 박사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병원 근처에 있는 제일로 물 좋은 술집이 어딥니까? 저희 형님이 좋아하시는 양주가 따로 주문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발렌타인 뭐시기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전화해서.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지금 놀러 오는 줄 아나 하고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암 치료하러 오는 환자가 골프장 알려달라고 그러고 물 좋은 술집에 술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나올 만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한 뒤에도 매일 먹고 놀 궁리만 한다. 치료 때문에 침울해하거나 슬퍼하는 기색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매사가 재미있고 명쾌하다. 네.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암 진단을 받는다면 이러기 힘든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알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네, 실천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사는 두 분류로 나뉜다. 이성에 충실한 의사와 감성에 충실한 의사. 그런 면에서 MD 앤더슨 암센터 의사들은 대부분이 감성에 충실한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나도 감성에 충실하고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닌가 싶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입성을 앞두고 골프장과 물 좋은 술집부터 알아보는 초긍정적인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들도 놀랍지만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도 마냥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입원을 핑계로 신나게 놀궁리하는 사람들이 의사인 내 입장에서도 대하기가 편하다. 하지만 정서적인 면에서 정반대의 환자고는 이런 식이다. 가령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쉰다고 하네요. 회장님 딱 한 입만 드세요. K호텔에서 공수해 왔어요. 라고 환자분 수발을 드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저녁마다 비행기로 공수해온 한국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도리질하는 사업가가 그녀의 남편이다. 이분도 이미 병수발 드시느라고 대꼬챙이처럼 말라간다는 거죠. 아내분도. 돈은 넘치도록 많아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정작 당사자의 마음자리가 좁고 가파르다. 환자가 식사에 전혀 입을 대지 않으니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역시 윤기가 없는 얼굴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편이 안타깝다. 이런 환자들은 미국에 와서도 미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안 먹는 것인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 이상한 결벽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환자식뿐만 아니라 아예 미국 음식 자체를 거부를 한다고 하네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잊은 것인가 라고 이제 한탄해 하시네요. 어떤 환자분은 박사님 살이 붙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자에게 고기도 주네요 라고 하면 물론입니다. 항암 치료를 견디려면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오리고기는 살이 안 찌니까 걱정 말고 드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아이 달래도 겨우 수저를 뜨게 하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는 고기가 입에서 아주 살살 녹아요. 제가 자식을 잘 둬서 호강하네요 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온 60대의 자궁암 환자는 미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다고 맛있다고 내내 칭찬했다. 그 부인은 음식도 잘 먹고 마음가짐도 다 보죠. 치료를 잘 견뎌냈다. 당연히 암의 진행이 멈춰서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두 환자가 절실하게 비교가 되죠. 나는 암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었으니 죽는 날까지 암을 동무 삼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구슬이며 사시라고 충고를 해드렸다. 운이 좋으면 암이 정지한 상태로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치료를 위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를 황홀하게 생각해 마치 휴양차 여행을 온 것 같다는 그 부인의 소녀 같은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여기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마크를 했습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즐거울 일이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명랑함을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암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도한 고민과 사회적 고립, 이혼과 실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거나 우울한 증상이 반복되면 뇌중추의 영향으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들이 영향으로 암세포의 활동이 증가하고 침투력까지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암을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 거 이런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우리 명의들이 말씀하십니까? 네, 태도, 마인드 이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환자가 좋다.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생성된다. 가령 평소에 자신이 즐거워하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절대 피곤하지 않죠. 네, 밤새서 하죠. 네. 나 역시 강연이든 인터뷰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검사라고 해서 가난한 촌부보다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의사라고 해서 반드시 깡패보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직업은 직업일 뿐 그 사람의 성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옳은 말씀이네요. 그죠? 사람들이 요새 뭐 갑질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김우신 박사님은 정말로 그 암을 겉으로 그냥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병 앞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절감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확인해 볼 일이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를 확인해 볼 일이다.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이분이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어갖고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리려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틀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제 부인하고 그 단칸방 새 방에 살 때인데 젊었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살 때인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부인께서 그 윗집 주인집에 김장을 도와주러 가셨대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좀 흙도 묻고 한 것들 이게 그 겉에는 떼어내서 버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시니까 그걸 갖다가 그 떼는 걸 도와주고 그 떼놓은 거, 그 쓰레기로 버릴 걸 갖다가 쫙 모아가지고 잘 털어서 또 하면 그것도 김치가 되니까요. 그걸 김치를 담그려고 그렇게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왜 그걸 모아서 뭐 돼지 주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한마디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모님한테는 그때 당시 서러웠겠죠. 네, 또 가난한데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그걸 또 돼지한테 주냐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반전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생각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갖다가 본인들이 조금 더 좀 잘 살고 나서 그 후에 사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경동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세 가지를 느꼈답니다. 하나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을 조심하는데 저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었고 그죠? 근데 그걸 또 상처 받았고 그 상처 받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또 그때 당시 바로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니까 그게 아픔이 아니고 그냥 즐거운
추억이 된 거고, 세 번째, 상대가 의도하지 않던, 상대가 의도하던 같던 내가 누구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에 그거랑 동시에 말은 또 때가 있구나, 같은 말이라도 그때 했을 때랑 지금이랑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얘기가 좀 밖으로 샜었는데요, 우리의 몸은 결론적으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던, 어떤 상처를 받던, 혹은 어떤 병이 오더라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건데, 이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그거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구 말에 상처를 받고 또 그 병이 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실망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 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우신 박사님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핵심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